자, 다음 이제 개별 규칙에 A 매도인의 의무, B 매수인의 의무, A1부터 A10, B1부터 B10에 대해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실무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여기까지 읽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A1부터 볼까요? 일반 의무. 매도인은 매매 계약에 일치하는 물품과 상업승장 그리고 그 밖의 계약에서 요구하는 일치성과 관련된 증빙을 제공하여야 한다. 매도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서류는 합의가 있는 경우 합의에 따라, 합의가 없는 경우 관행에 따라 종이 서류 또는 전자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다. 인코텀즈 2000부터 전자무역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었기 때문에 물론 지금은 전자무역이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자무역이 활성화된다라고 하면 전자무역의 방식으로도 제출할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전통적으로 종이 방식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B1. 매수인의 의무. 매수인은 매매계약 규정에 따라 물품의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사전 지급인지 사후 지급인지 송금 방식, 즉 TT인지 신용장인지 그런 건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건 인코텀즈가 규정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 합의에 따라 계약에 의해 결정할 부분이기 때문에 결제 방법에 대한 합의가 있으면 결제 방법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면 되고 매수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서류는 합의가 있는 경우 합의에 따라 합의가 없는 경우 관행에 따라 종이 서류 또는 전자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다. 자, 다음 A2 매도인의 인도, B2 매수인의 인도의 수령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2 인도. 매도인은 지정 장소 또는 합의된 지정 장소 내에 지점, 가능하면 이 지점 포인트까지 상세하게 합의하는 것이 좋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지점에서 물품을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 또는 3자에게 인도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여야 한다. 조달이라는 건 매도인이 직접 물품을 인도하는 것뿐만이 아닌 3자가 이제 물품을 인도한 것을 전달해 주는 것을 이제 조달이라고 표현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되는 표현입니다. 매도인은 다음의 시기에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언제까지요? 합의된 기일이 있으면 합의된 기일, 합의된 기일이 없으면 B10B가 통지 규정이거든요. 통지 규정에 따라 매수인에게 통지받은 합의된 기간 내 특정 시기 아니면 특정 시기가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합의된 인도 기간의 마지막 날입니다. 자, 다음 B2 인도의 수령. 매수인은 A2에 의해 매도인이 인도를 하였다라고 하면은 이때 물품을 수령하면 됩니다. 즉 물품이 인도되는 시점에 위험이 이전됨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A3와 B3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도는 A2에 의해 인도되는 시점까지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인도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위험이 이전됩니다. 다만 B3의 상황에서 발생하는 멸실 또는 손상은 예외로 한다. 자, 그러면 매도인이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상황이 있다고? 자, 볼게요. B3. 매수인은 A2에 의해 인도된 시점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다만 매수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첫 번째, 매수인은 A2에 의해 운송인 또는 3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B10에 의해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매수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인을 보내줘야 되는데 매수인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 매수인이 정확한 인도의 시기나 이런 것들을 통지를 해줘야 되는데 통지를 하지 않았다? 그런 경우 매도인에 의해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다음 B10A에 의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 또는 3자가 물품을 수령하지 않는다. 이건 양아치네. 매수인이 운송인이나 누군가를 보내주긴 했는데 물품의 수령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매도인은 당황스럽죠. 그렇다고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아직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내가 책임을 져야지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매수인의 귀책 사유이기 때문에 매수인이 위험을 부담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계속 볼게요.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매수인의 위험 부담 시점은 다음과 같다. 합의된 인도기일이 없는 경우 매수인이 B10, B10A에 의해 선택한 시기 그 밖의 경우에는 인도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다만 물품은 계약 물품으로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어야 된다. 특정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건 인코텀즈가 가장 좋아하는 표현인데 예를 들어 물품이 이만큼 쌓여 있습니다. 그 중에 요만큼이 내 거예요. 자, 그럼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저게 인도 계약 물품이네라고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면 그게 특정되어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아직 특정되지 않은 겁니다. 물론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에는 딱딱딱 포장이 돼서 누구나 내 물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 쌓여있는 것 중에 저만큼이 당신 거예요 라고 말하면 이게 계약으로서 특정되지 않은 겁니다. 실무적으로는 대부분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계약으로 강제적으로 자동적으로 특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
A4, B4 운송입니다. 운송에 대해서 이미 말씀드렸죠. E나 F 규칙은 매수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A4를 볼게요.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운송계약 체결 의무가 없다. 운송인을 보내주는 건 매수인의 역할, 매수인의 의무이고요. 매수인이 보내준 운송인이나 아니면 3자한테 물품을 넘겨주기만 하면 됩니다. 매수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운송을 수배하기 위해 요구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아무래도 물품 자체는 매도인이 가지고 있고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건 매수인이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매칭이 돼야 되거든요. 한 사람이 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가장 좋은 건 C 규칙이죠. 매도인이 물품도 가지고 있고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F 규칙을 사용했다라고 하면 운송계약을 위해 요구되는 정보를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제공해야 됩니다. 해당 정보는 운송과 관련된 보안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합의가 있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통상적인 조건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정보를 받고도 매수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게 불편하니까 그럼 처음부터 C 규칙을 쓰면 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F 규칙을 사용하면서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내가 모든 책임을 지고 모든 비용을 낼 테니까 매도인 네가 운송계약 좀 대신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합의가 있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매도인은 인도가 이루어지는 시점까지 운송 관련 보안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런 보안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제 2001 9.11 테러죠. 그 이후로 사실 이 화물이 안전해야 되죠. 뭔가 테러리스트들이 장난질을 치면 안 되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보안 요구사항이 각 국가나 이런 협약 등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요구사항이 있으면 이것도 당연히 충족하라는 의미이고요. 매수인의 입장에서 B4 운송, A4 규정에 의해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수인은 지정된 인도 장소까지 자신의 비용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운송을 수배하여야 된다. 이게 어레인지먼트거든요. 수배해야 된다라는 건 독립된 3자죠. 독립된 운송인과 계약을 체결해서 운송인을 보내도 되지만 스스로 어레인지먼트 운송을 수배해야 된다라는 건 자가 운송을 해서 가져가도 된다라는 겁니다. 매수인이 직접 비행기나 트레일러를 운전해서 물건을 픽업하러 가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이 수배라는 개념. 물론 우리나라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는요, 워낙 이렇게 인접해 있기 때문에 나라들이 매수인이 직접 트레일러를 몰고 물건을 픽업하러 가는 거 가능합니다. 반드시 독립된 운송인과 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래서 운송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거 가능하지만 직접 운송해서 가져가는 것도 상관없다라는 의미이고요. 자, 보험입니다. 보험도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죠. 인코텀즈에서 원칙적으로 보험이 의무가. 그럼 보험을 볼까요?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보험계약 체결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매수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매도인은 매수인의 보험계약 체결을 위해 요구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운송 중 발생하는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이고 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매수인이 알아서 보험에 가입하면 되는데 그때 필요한 정보가 있다라고 하면은 매도인에게 요청하여 정보를 받을 수 있고요.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 보험계약 체결 의무가 없습니다. 매수인은 자신을 위해 필요하면 알아서 하는 것이지 매도인을 위해 무언가 보험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의미. 자, 다음 A6, B6 인도와 운송 서류입니다. 볼게요. 먼저 매도인.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A2에 의해 물품이 인도되었다는 통상의 증빙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통상의 증빙이라고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예외 없이 운송서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해상 운송이라고 하면 BL, 항공 운송이라고 하면 에어웨이 빌 등 운송 서류가 통상의 증빙이 되는 것이고요. 매수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매수인이 운송 서류를 취득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이론적으로는 매수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도인은 알아서 인도가 되었다는 증빙 정도만 제시하며 운송서류가 바로 매수인에게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을 가정하는 것인데 실무적으로는 일단 운송서류가 매도인에게 넘어가서 매도인이 다시 운송인에게 전달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매수인이 B6에 의해 운송 서류를 매도인에게 발행하도록 운송인에게 지시한 경우 매도인은 그러한 서류를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B6 볼게요. 매수인은 A2에 일치하게 물품이 인도되었다는 증빙을 인수하여야 하고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물품이 본선 적재되었다는 표기가 있는 운송서류, 즉 본선 적재부기 선화증권,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매도인에게 발행하도록 운송인에게 지시하여야 한다. 자, 먼저 수출통관. 해당되는 경우 매도인은 다음과 같이 수출국에서 요구하는 모든 수출통관
절차를 수행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수출 통관할 땐 수출허가 필요하면 수출허가 받아야 되고요. 수출을 위한 보안 통관이 요구된다라고 하면 역시 매도인의 의무고요. 수출국에서 요구하는 선적정 검사가 있다라고 하면 매도인의 의무고요. 그 밖에 뭔가 공적인가라고 해서 특히 이 마스크 같은 경우 한때 이제 그 코로나니 뭐니 해가지고 마스크에 대한 수출 제한이 걸려 있을 때는 허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가나 이런 사항들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수출국에서 발생하는 통관과 함께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은 전부 매도인의 의무가 되는 것이고요. 다음, 그럼 매수인의 의무는 무엇이냐? 수입 통관은 당연히 매수인의 의무고요. 매도인이 수출 통관을 할 수 있게 매수인이 협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협력하는 건 매수인의 의무입니다. 수출 통관 협력 의무 해당되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보안 요건 및 선적정 검사를 포함하여 수출국에서 필요한 모든 수출 통관 절차에 관련된 서류 및 또는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매도인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수입 통관 쪽으로 가볼까요? 매수인의 의무는 뭐예요? 해당되는 경우 매수인은 다음과 같이 통과국 및 즉 매도인은 한 번 수출 통관만 해주면 되고 3국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통과는 매수인의 의무라고 했습니다. 통과국 및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모든 절차를 수행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됩니다. 수입허가 및 통과를 위하여 요구되는 모든 허가, 수입 및 통과를 위한 보안 통관,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선적정 검사, 그 밖의 공적인가 즉 수입과 관련된 것들은 모두 매수인의 의무이고요. 그럼 매도인은 해당되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보안 요건 및 선적정 검사를 포함하여 통과국 또는 수입국에서 필요한 모든 통과 수입 통과 절차에 관련된 서류 및 또는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매수인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깔끔하죠? 매도인한테는 수출 통관 의무가 있고요. 매수인은 수출 통관을 할 수 있게 협조할 의무가 있고요. 매수인한테는 수입 통관 의무가 있고 매도인은 수입 통관을 할 수 있도록 협조 의무가 있습니다. 자, 다음 A8, B8 점검, 포장, 확인. 매도인은 A2에 따른 인도를 위한 목적으로 필요한 점검 작업, 뭐 품질, 용적, 중량, 수량 점검에 드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이건 당연히 매도인이 해야 되는 겁니다. 수출과 관련된 것이니까. 매도인은 특정 거래사 일반적으로 포장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되어 운송되는 형태의 물품을 제외하고 벌크 화물이죠. 자신의 비용으로 포장을 해야 되고 매도인은 당사자 간 포장 또는 화인과 관련하여 특정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운송에 적절한 포장 및 화인 표시를 하여야 하고 즉 물품을 보낼 때까지 모든 일체의 사항은 다 매도인의 의무라고 선언하고 있고요.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 딱히 의무가 없습니다. 이런 의무는 당연히 물품을 발송하는 매도인의 의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자, 매도인은 다음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된다. B9에 의해 매수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A2에 의해 인도되는 시점까지 물품과 관련된 모든 비용 당연히 매도인이 부담하고요. 즉 인도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위험이 이전되고 위험이 이전되는 시점에 비용도 이전됩니다. B. A6에 의해 물품이 인도되었다는 통상의 증빙을 매수인에게 제공하는 비용도 당연히 매도인이 내야 되고요. 해당되는 경우 A7의 A에 의해 수출 통관, 관세. 사실 뭐 수출 통관에서 관세나 이런 세금 문제가 발생하진 않지만 그 밖에 수출과 관련하여 비용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매도인이 부담하고요. 자, 다음 B7A에 의해 서류 및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매수인이 협조를 제공한 것과 관련된 모든 비용. 매도인은 수출 통관 의무가 있고요. 수출 통관에 대해 매수인은 협조할 의무가 있고요. 매수인이 협조를 했으면 그것은 매수인의 선의이기 때문에 그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그럼 매수인의 비용은 무엇인가? A9에 의해 매도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A2에 의해 인도가 이루어진 이후부터 물품과 관련된 모든 비용, 원칙적으로 인도가 이루어진 시점에 위험이 이전되고 위험이 이전된 시점부터 모든 비용을 다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앞에 쭉 이런 거 봤죠? 앞에서 말한 이런 것들에 의해 서류 및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매도인이 무언가 협력하는 데 관련된 모든 비용과 수수료는 매도인의 의무가 아니라 매도인 협력은 매도인의 선의이기 때문에 당연히 매수인이 부담하고요. 해당되는 경우 B7에 의한 통과 또는 수입 통관에 관한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비용은 당연히 매수인이 부담하고 다음의 경우에 발생하는 추가 비용, 매수인이 B10에 의한 운송인 또는 3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였다? 운송인을 보내줘야 매도인이 인도를 하고 위험이 이전될 수 있는데 하지 않았다? 당연히 제대로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한 추가적인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을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도 맞지만 여기에 비용까지 매수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다음, B10에 의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 또는 3자가 물품을 수령하지 않았다?
역시 인도위원뿐만이 아니라 비용까지 매수인이 부담하고요. 다만 물품은 계약 물품으로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요. 자, 마지막 통지입니다. 매도인은 A2에 의해 물품이 인도되었다는 사실 또는 매수인에 의해 지정된 운송인 또는 3자가 합의된 기간 내에 물품을 수령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매수인에게 충분히 통지를 해야 된다. 즉 인도가 제대로 이루어져도 통지를 하고요. 인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매수인이 뭔가 후속 조치를 취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럼 매수인의 의무, 매수인의 통지 의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다음에 통지를 하여야 한다. A. A2에 의해 매도인이 물품 인도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 내에 지정한 운송인 또는 3자의 명칭. B. 합의된 기간 내에서 지정된 운송인 또는 3자가 물품을 수령하기 위해 선택한 시점이 있는 경우 그 시점. C. 운송과 관련된 보안 요건을 포함하여 지정된 운송인 또는 3자가 사용할 운송 방식 그리고 지정 인도 장소 내에서 물품을 수령할 지정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상세하게 통지해 주는 것이 원칙이고요. 이러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역시 이는 매수인의 책임입니다. 그런 질문을 합니다. 이상하다. 실무적으로는 FOB가 훨씬 더 많이 사용되는 것 같은데 왜 FOB가 아니라 FCA를 사용하나요? FOB는 단일 해상 운송에서 즉 컨테이너 화물이 아닌 것 벌크 화물에 대해서만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용되는 것이고 21세기 운송은 예외 없이 복합 운송이거나 예외 없이 컨테이너 화물, 컨테이너 운송입니다. 이런 운송에 대해서는 FCA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여기까지 FCA에 대한 큰 설명을 드렸고요. 사실은 신입사원이나 아직 연차가 낮은 무역인보다는 약간 관리자급으로 넘어가는 혹은 무언가 문제가 발생해서 원문을 조금 더 챙겨야 되는 그런 경우 이제 보라고 만들어 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무역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